안녕하세요. 박정훈 플러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정말 점입가경으로 점점 더 번지고 있는데요. 근데 갑자기 특종이라면서 엑시오스가 기사를 내놨습니다. 바로 네타냐후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는 건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we have to go in, 즉 지상작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협상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용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상작전에 대해서 특별히 말리려고 하지 않았다. 지상작전이 곧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48시간 안에 지상작전.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여기다가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서방 5개 나라들이 하마스를 규탄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원조 중단을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자, 근데 네타냐후의 한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가자 지구에 대해서 전기도 식량도 물도 연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폐허의 섬으로 만들 것이다. 특히 가자 지구 주민들에 대해서 하마스 전투원이 있는 곳에서 나가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근데 가자 지구의 특성을 안다면 이 말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자 지구라는 곳이요, 사실 이게 일종의 감옥입니다. 심지어 벽도 세워져 있어요. 육로로 어디 나갈 수도 없고 해로로 나가려고 해도 다 격침되거나 옛날에 심지어 총을 쏘거나 한 적도 굉장히 많았고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자 지구의 별명이 오죽하면 세계 최대의 감옥인데 도대체 어디로 피하라는 건가. 그래서 정말 가자 지구에 있는 일반적인 하마스 대원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태의 원인 제공, 근본 원인은 누가 제공했느냐?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진짜 하마스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피해를 가자지구 주민들이 보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많이 숨졌습니다. 800명이 사망을 하고 2,600명이 일단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보다 더 심한 건 인질 130여 명을 잡아가서 방패로 삼은 모습. 거기다가 이 어린아이들까지 진짜 끔찍한 화면들도 많은데 어린아이들을 인질로 해서 너무나도 진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진짜 해돼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혹한 일들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궁금한 점을 짚어볼게요. 하마스의 노림수가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어쨌든 높아진 상황에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에서 하마스가 이길 확률? 제가 보기엔 거의 제로인 것 같아요. 물론 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근데 이길 가능성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팔레스타인이 그렇다고 해서 독립을 쟁취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것도 거의 없겠죠. 국제적 여론은 어쨌든 서방에서 다 한결같이 비난하니까 엄청나게 불리하겠죠. 팔레스타인 주민들만 진짜 엄청난 피해를 보게 생겼는데 하마스하고 또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동일시하시는 분들은 이 차이가 뭔지도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까지 다 다뤄볼까 합니다. 자, 일단 하마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 1987년 1차 인티파다 운동에서 시작된 건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자기 땅을 되찾겠다, 이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잔혹한 이 진압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탄생을 했는데, 근데 하마스가 처음 탄생을 했을 때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이걸 좋아했느냐?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테러가 너무나도 가혹하게 여성들이라든가 심지어 아동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확인된 건 아니지만 자살폭탄 테러를 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억압적 통제까지 하는 걸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별로 이 하마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변화가 일어나느냐? 2차 인티파다.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초경경 진압을 하는데 심지어 그나마 이 팔레스타인 정부는 자치정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하고 타협적인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나마 좀 협상도 되던 곳인데 이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강경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라파트를 살해하려는 계획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정기고 뭐고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해서 다 끊어버리고 정말 기능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하고 저렇게 타협하려던 파타 정권, 그 당시의 정권이 파타 정권이었는데 엄청나게 실망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게 독립적인 정권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통치하에 있는 자치 정권인데 그래도 그 안에서 선거도 하고 어쨌든 정부의 형태를 조금 갖추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허락을 받아서 이것저것 다 움직여야 되지만. 근데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정말 불만이 막 쌓여가다가 2006년 총선에서 드디어 하마스가 전체 132석 중에 74석을 차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인티파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 전차를 향해서 탱크를 향해서 이렇게 돌을 던지는 모습으로 인티파다 그 당시에 상징적인 사진으로 정말 이런 사진 많거든요. 그렇게 젊은 층에 어떻게 보면 열화와 같은 독립의지 같은 것을 반영해서 일어났는데 정작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어떻게든 이스라엘하고 잘 지내려고 하고 뭔가 협상하려고 하다가 이스라엘한테 강경 진압을 당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폭발하면서 하마스를 지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74석까지 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하마스가 선거에 승리했는데 이스라엘 압박에 사실 굴복을 해서 거국 내각을 수립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긴 하마스가 이겼는데 이게 정권을 수립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마스가 이기니까 이 서방의 여러 나라들이 그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하마스가 정권을 잡았어? 모든 지원 다 끊어버리겠어. 이렇게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요청이나 또는 협력을 통해서 서방 국가들이 지원을 끊어버립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한 게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는 게 사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거둘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다 이스라엘이 다 해서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다음에 좀 나눠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마스가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세금은 걷었어요. 그런 다음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한테 돈을 한 푼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정부가 마비되겠죠. 이게 말이 자치정부지 사실 이스라엘이 다 통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마스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은 거국 내각을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마스하고 파타하고 거국 내각을 수립한 다음에 파타 측에서 어떻게 했느냐? 친위 쿠데타, 즉 정권을 잡은 게 자기인데 자기가 쿠데타를 하면 이게 친위 쿠데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타 측에서 이 하마스를 배제한 단독 내각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런 게 있어. 우리가 다수인데 우리가 더 많은데 의석이 더 많은데 니네가 단독 내각을 수립해? 그래서 가자 지구를 점령하는 사태가 일어난 거죠. 자, 그 뒤로는 사실 선거가 없었어요. 제대로 된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자 지구 사람들을 점령한 건 사실상 시료 지배라는 게 하마스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요르단강 서안을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갖고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게 가자지구인데 면적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의 절반 면적에 230만 명이 거주하니까 인구 밀도가 아주 빼곡하죠. 우리나라처럼 막 고층 건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다 도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낮은 건물로 쫙 있는 거죠. 요르단강 서안의 지역은 서울의 10배에 32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550만 명 정도 되는데 반반 나눠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 이게 사실 좀 가자지구 주민들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자지구가 하마스가 이게 뭔가 자기들이 이제 정권을 좀 유지하기가 좀 좋았던 거죠. 통치를 하기가. 왜냐하면 이게 시가전을 펼쳐야지만 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이걸 점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에 비해서 서안지구 같은 경우는 넓은 땅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쉽게 이스라엘이 딱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일종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스라엘 말을 잘 듣는 정부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고 이게 가자지구에는 바로 하마스처럼 이렇게 반이스라엘적인 굉장히 강력한 정부가 이 정부라고 불러야 되나? 무장집단? 이 다음에 사실 무장집단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뒤에 어떻게 했느냐.
서한 지구에는 자기네들 정착선을 계속 짓는 거예요. 일단 뭐 대충 먹었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사람들을 침투시켜서 먹는 그런 과정이 일어났고, 가자 지구는 자기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철저하게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봉쇄를 했느냐? 거의 모든 물자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전기, 수도 통제가 일어났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던 그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다 걷어다가 이스라엘이 이거 줄지 말지 이런 걸 다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우물을 팔지 말지에 대한 권한조차도 사실상 전혀 주지 않았어요. 팔레스타인한테는 그걸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도 못 파는 정도니까 이렇게 전기, 수도 통제 같은 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뒤로 가자 지구를 이렇게 하마스가 점령한 뒤에 가자 지구 심심하면 포격을 합니다. 근데 어디다 포격을 하냐? 해변에 포격을 한다든가. 그래서 피서 왔던 가족들이 사망을 수십 명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 2010년에 튀르키예 민간 선박 이렇게 여기가 자꾸만 고립되고 진짜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230만이나 있으니까 튀르키예는 어쨌든 같은 무슬림이니까 또 같은 종파니까 좀 도와주려고 왔는데 그 민간 선박까지 공격해서 바다까지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튀르키예 사람들이 사망하면서 튀르키예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갈등까지 빚을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가자 지구를 감옥으로 만든 셈입니다. 세계 최대의 감옥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정부는 어떤 상태였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진짜 인기가 없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좋아했죠. 근데 장기 집권을 하는 동안 부패가 만연하고 그리고 친이스라엘 행보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믿질 않습니다. 뭐 좋아하는 정부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특이한 건 친러 친중의 좌파 정부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좋아하는데 좌파 정부예요. 이런 아주 특이한 정부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입니다. 자, 그러면 하마스를 그러면 가자 지구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그 뒤로 선거도 제대로 없었고 2006년이 거의 마지막 선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론조사를 슬쩍 해봤더니 2014년에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반대하는 사람이 한 3분의 2쯤 되더라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제대로는 못했겠지만 얼마나 반대가 많은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잘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고 반대파는 가차없이 숙청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래서 인기가 없는데 이걸 도와주는 게 사실은 외부 지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2014년 7월에 이스라엘하고 전면 전쟁을 하면서 인기가 다소 회복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뒤로 뭐 선거도 못 해봤고 제대로 뭐 여론조사도 사실은 공개적으로 제대로 못하니까 잘은 몰라요. 근데 하마스를 좋아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대충은 평입니다. 엄청 막 하마스를 좋아하면서 막 열렬히 환호하느냐 이건 아니고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마다 하마스에 대한 지지도가 반짝반짝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하마스의 잔혹한 공격. 진짜 와 이게 끔찍해서 그 영상 하마스가 올린 영상조차 제가 보여드리기가 진짜 힘들 정도인데 자, 이렇게 일부러 자극을 한 거잖아요. 쳐봐 한번 쳐봐 이렇게 이스라엘을 자극하는 이유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배경은 최악의 경우 시가전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습을 한 번 할 때마다 인질 130여 명 중에 한 명씩 살해하겠다. 이런 진짜 반인륜적인 그런 주장도 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지상군이 들어왔을 때 가자 지구가 완전히 인구 밀도가 높은 시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미 확인을 했지만 시가전이 시작되면 민간인 희생자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고 지상전이 되면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동안 사실은 팔레스타인 이 가자 지구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격을 해왔는데 이건 전혀 보도가 안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국제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자꾸 보도가 나오게 되고 특히 이 아랍 내에서 이게 자꾸 알려지게 되면 적어도 팔레스타인에 갈라져 있는 팔레스타인끼리 단결하거나 또는 그걸 넘어서서 아랍 국가들이 단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하마스의 노림수로 보여지고요. 또 다른 하마스의 이 어떤 잔혹한 공격의 그 배경은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수교할까 봐 그야말로 하마스 입장에서는 정말로 긴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제가 오타 쳤네요. 2020년이죠. 2020년에 UAE, 바레인 같은 경우 이렇게 아브라함 협약을 했습니다. 누구하고 했냐면 이스라엘하고 한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낸 일인데 근데 사우디까지 이스라엘과 관계가 만약에 개선되게 되면 이게 하마스가 고립될 거라는 공포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 협약 이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냈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재선하기 전에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수교시켜서 자기 업적으로 어떻게든 만들려고 진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한테 온갖 당근 주고 이스라엘한테 당근 주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트럼프 때 했던 아브라함 협약까지 이게 결합이 되게 되면 자, 순위파 대부분이 이스라엘하고 외교 관계가 개선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마스 입장에서 일단 하마스도 뭐 이란하고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어쨌든 순위파거든요. 그러니 이거 잘못하면 순위파 내에서 자기들만 고립될 거라는 공포감이 이렇게 잔혹한 행동, 와 이걸 벼랑 끝에 몰렸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근데 이 잔혹한 행동을 제가 지금 변명해 주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국제 정치학, 지정학을 연구해서 우리나라의 미래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중동 질서를 이해하자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하마스의 잔혹한 공격은 분명히 비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잔혹한 공격의 배경은요. 일단 미국 정부 입장은 이란의 직접적인 개입 증거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을 받고 있죠. 너 바이든 너 때문이야. 네가 말이야 60억 달러 이거 갑자기 이란한테 안겨주면서 이란이 하마스를 도와서 결국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할 수 있게 해준 건 바이든 너 때문이야. 그래서 이란 배후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는 지금 이란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 아직은 없어.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 외신들의 보도,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여러 보도대로 이란 개입설이 사실이라면 사실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꽤 높아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부인하고 있어서 제가 확언은 못하겠는데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이스라엘 순위파 외교관계 정상화를 이란이 제대로 견제해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란은 아랍 형제들, 아랍 맹주 이런 느낌으로 가고 싶어하고 사우디는 약간 순위파 따로 놀고 싶어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뭔가 이란이 조금 더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이란하고 만약에 같이 계획했다면 여기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러면 하마스 전략은 먹혔는가? 현재는 약간은 먹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이스라엘 행보가 상당히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겉으로는 반이스라엘이고 굉장히 강경하게 말합니다. 근데 하마스에 비해선 그래도 조금 이스라엘하고 뭔가 좀 협조하려는 그런 정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라 그랬냐? 여기 자치정부 총리가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탄압은 너 이스라엘 실패했어. 이 전쟁 책임은 이스라엘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팔레스타인 내에서의 단결을 약간 이끌어냈다. 이렇게 일단은 보여집니다. 물론 이 원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고 하마스 사이가 내전도 벌일 만큼 사이가 안 좋거든요. 이거 하나로 뭐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없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이 뭐 예를 들어서 침략을 하거나 또는 뭐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대표적인 게 2014년인데 이럴 때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고 하마스하고 굉장히 친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즉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을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국민 편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게 하마스 편에 서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국민 편이에요. 여러분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국민 편은 분리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빈살만 왕세자가 어쨌든 팔레스타인 국민 편에 서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협상이 물 건너가지는 않더라도 약간이라도 느려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뭐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하반기까지인데 내년 11월까지 이게 어떻게 잘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년 상반기만 넘어가면 진짜 협정이 물 건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 건너갈 가능성도 약간은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앞으로의 관건은 결국 이스라엘 정말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냐. 워싱턴 포스트는 이 48시간 안에 투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말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악시오스도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가전이라는 게 이게 정말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이 과정에서 하마스만 딱 이렇게 따로 떼서 그 사람들만 제거한다는 게 진짜 가능하냐. 이 하마스 지도자 제거할 때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전례로 볼 때 정말 팔레스타인의 일반 국민들,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는 그런 국민들도 많거든요. 마지막 선거가 2006년이었기 때문에 아니 가자지구 사람들이 하마스를 지지한다. 가끔 이렇게 댓글 쓰시는 분도 있는데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어요.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일종의 철권 통치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일반 국민들, 가자지구에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뭐 가자지구에서 떠나라. 이게 어디로 떠납니까? 이게 감옥이나 다름없는데. 자, 그런 상황이고, 자, 앞으로 또 향후 관건 두 번째는 헤즈볼라나 이란이 개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지금 어쨌든 가자지구 여기서 지금 현재 이쪽 텔아비브 쪽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레바논 쪽에 있는 헤즈볼라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지금 이틀째 지금 현재 박격포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개입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병력 규모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각자의 주장이 또 다르고, 더군다나 병력 규모가 다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스라엘은 최신의 무장을 했고, 그에 비해서 다른 이런 어떤 하마스나 아니면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일단 20만 명의 정규군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대 한 40만 명까지 동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 같은 경우는 15,0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인들 주장은 4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헤즈볼라가 왜 다르냐? 여기는 일단 6만 5천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본인들 주장은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61만 명의 정규군이 있고 최대 200만 명까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인구가 진짜 넘사벽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란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군대의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일단 개입만 해도 그것만 해도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서 국제전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향후 관건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 파장.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스라엘은 산유국이 아니어서 영향이 미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일단 천연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나옵니다. 더군다나 사실 원유 매장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셰일 오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산유국이 아니다. 그냥 치부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아직은 미약하니까 천연가스 지금 현재 산출량도 겨우 수출하는 정도라 증권사 리포트에 반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경제적 파장을 결정하는 건 사실은 이스라엘이 산유국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확전 여부라든가, 이 확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랍권이나 또는 팔레스타인이 단결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고, 대이란 제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대이란 제재가 강화되면 사실은 원유를 더 증산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는 중동에서 벌어진 일도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전 세계 경제가 서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글로벌 경제나 정치 상황이 예전에 안정됐던 그런 상황에서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 플러스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